학생들, 우리 2교시 시작해 볼까요? 우리 1교시 마지막에 그 요양병원 입원료, 납병동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거 살펴보면서 입원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납병동 입원료에 대해서 볼게요. 납병동 입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병원 입원료를 중복 산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복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납병동 입원료는 어떤 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리 분만 후에 당일 귀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송을 해서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납병동 입원료로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응급실이라든지 수술실에서 처치나 수술을 받고 연속해서 6시간 이상 관찰한 후에 이제 귀가나 아니면 트랜스퍼 갔을 때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의 납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귀가한 경우에도 납병동 입원료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액수가 입원료하고 납병동 입원료는 조금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 입원료 같은 경우는요, 요양병원에도 그 의료시설을 갖춘, 그러니까 이제 뭐 중환자실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제대로 갖춘 ICU가 있는 이제 중환자실이 있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때는 이제 지극히 심각한 질환,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중환인 이런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손상을 입어서 집중적인 치료나 간호가 24시간 이제 그 업저베이션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진료한 경우, 그래서 이제 ICU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로 산정을 해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격리실 입원료를 볼게요. 격리실 입원료 같은 경우도요, 일단은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환자와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필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격리실 입원료로 산정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염력이 강한 그 전염성 환자, 그러니까 감염성 환자죠. 감염성 환자를 이제 일반 환자 격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우리 이제 코로나 이런 경우 이제 그 격리실 입원료로 산정을 해서 그 진료 수가가 매겨져서 신청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정의 수까지 하고 납병동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료 같은 경우는 요 해당하는 경우는 따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양병원 진료 수가나 산정 지침에 조금 이제 그 차등 지원해 주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라든지 간호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그 의사나 환자 수가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 이런 이제 그 필요한 그 인력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를 이제 그 가산해 주거나 뭐 감산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요양병원 입원료라든지 납병동이라든지 아니면 정액수가 산정할 때 요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환자 수 대비 의사의 수가 몇 %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를 이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수, 인력 확보가 또 사실은 뭐 환자의 그 진료 질이라든지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수 산정 방법을 보면 일단은 그 통보서 상에 우리가 이제 그 심평원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잖아요. 이 통보서 상의 상근자, 네, 상근자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연속적으로 16일 이상 부재 기간이 있는 의사 같은 경우는 요 동기간에 의사 인력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재 기간이 16일 이상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간제나 격일제 의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0.5인으로 인정을 해준다. 우리 보통 이제 주 40시간 기준인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의 그 기준에서 반을 이제 그 근무를 하게 되는 시간제라든지 격일제 의사 같은 경우는 0.5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근무 기간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정규직 의사, 상근 그 닥터하고 동일하거나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그 고용 기간이 체결된 이런 경우는 1인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0.5인이냐 1인이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합 포털에다가 반드시 입사 신고를 한 그 의사에 한해서 요양 수, 그러니까 의사 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의 재직 일수가 중요하다.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의 입사나 퇴사의 날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신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의사 수에 따라서 입원료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환자 수 대비 의사 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 가지고 소정 점수 보시면 네, 이렇게 가산이 되기도 하고요. 감산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닥터가 이제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1등급, 2등급으로 구분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매년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인, 그래서 의사나 그 간호사 수가 또 그 산정 점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근데 요즘 뭐 의사보다는 간호사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이제 고충을 호소들을 많이 하시는데 뭘 해야 달라질까요? 그죠? 예, 저도 궁금하네요. 뭘 하면 간호사들이 많이 현장으로 나올지. 자, 그러면 이제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인데요. 이것도 의사하고 똑같이요. 이렇게 요양병원 입원료라든지 납병동 입원료 정해수가 산정 시에 이렇게 가산이 되거나 감산이 되는 요런 이제 그 제도인데요. 똑같이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그 간호 인력, 그래서 간호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간호사,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부터 4등급까지였잖아요. 근데 간호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을 해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산, 감산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은 이렇게 감산이 되기도 해요. 예. 그리고 또 간호 인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일당 2,000원이 가산되는 이런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사실 1인당 2,000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렇게 크진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양병원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환자가 30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환자가 30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만성 질환이라든지 요양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주로 입원을 하기 때문에 장기 입원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간호 인력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많이 또 차이가 나기도 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환자 수 대비 이제 간호 인력 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등급이 나눠진다. 그래서 6등급까지 해가지고 기본 등급은 이제 5등급이거든요. 아까 이제 의사 수에서도 기본 등급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등급에 따라서 거기보다 기본 등급보다 간호 인력 수가 많으면 가산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기본 등급보다 간호 인력이 적으면 이제 감산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소정 점수 산정해야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 수, 간호사 수에 따라서 입원료가 차등돼서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하고 조금 다른 게 이 환자 평가표라는 것들을 이제 좀 중요시 하는데요. 이 환자 평가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요 환자 평가표에 따라 가지고 환자 군별이 달라져요. 환자 군별이 달라지면 우리가 이제 정액 수가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산정 지침도 달라지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재를 하지는 않지만 환자 평가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또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 되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표가 있는 거는 이제 반드시 의무 기록에 그 근거에서 기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 기록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환자 평가표 같은 경우는 여러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체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번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대상자 뭐 이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의식 상태라든지 뭐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살펴보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환자 이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민번호부터 2번 1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의무 기록에 근거를 해가지고 며칠 날 입원을 했다. 그리고 요양 개시일은 언제다. 라는 것들 필수적으로 꼭 체킹을 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입원을 한 건지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입원 직전에 집에 거주하고 계셨었는지, 아니면은 뭐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지, 그룹홈에 있었는지, 급성기 병원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는지, 아니면은 정신병원에 이제 그 수용이 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육 수준이라든지 기본적인 우리 이제 그 히스토리 있잖아요. 뭐 혈압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확인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체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체킹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는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대상자분들 중에 노인성 질환이신 분들이 이제 퍼센트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성 질환이시고 뭐 65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은 65세 미만이신데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장기 요양 등급을 이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뭐 신청 중인지 아니면은 뭐 신청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환자 평가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이용했던 서비스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받으실 수 있는 재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 재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는지 이용했던 항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체킹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없다라고 하면 이제 뭐 장기요양 서비스 받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그 전에 이렇게 뭐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었는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진 않았는지, 그 다음에 뭐 노숙을 한 적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킹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체킹 항목이 이 환자 평가표가요 엄청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일반상 체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의식 상태 확인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혼수 이제 코마 상태였는지 아니면은 이제 선망 증상이 있었는지 이런 같은 경우는 의무 기록에 해당이 돼서 혼수 코마 상태였는지 이제 선망이 있었는지 또 체킹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 같은 경우도 네, 단기 기억 장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이해시키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말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체킹 항목이 환자 평가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평가표 같은 경우는요, 작성 원칙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매월 환자 평가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 군별에 따라서 상대가치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요 달라지는 거에서 또 이 환자 평가표가 또 이제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해라. 그리고 이 환자 평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나 간호사가 의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작성하는 원칙에 대해서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요거는 이제 PPT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 평가 기간은 정액 수가, 우리 특정 항목이 있고 제외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 정액 수가 적용 기간이어야지 환자 평가표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생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 평가표의 적용 원칙.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작성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적용 원칙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제 적용 수가를, 그러니까 정액 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그래서 정액 수가 기간에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액 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작성을 하는 건데, 해당 월에 이제 최초 작성된 환자 평가표에 의해서 일단은 이제 정액 수가가 정해져서 그 달에 전체 정액 수가 기간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뭐 환자 평가 기간이 이제 특정 기간인 경우 같은 경우는 정액 수가에서 이제 이 환자 평가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월 환자 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이제 마지막 날까지 잔여일 수가 7일 이하다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생략했다라고 하면은 당월에 환자군 결정에 이제 그 전월 평가표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군별로 해가지고 5개의 군으로 나눈다고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 군별에 따라서 정액 수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 군별이 이제 의료 최고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택 입원군까지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환자 평가표를 작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정액 수가가 결정이 되고 정액 수가가 결정이 되면 그 달에 그 1인당 그 1일별 정액 수가가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 평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그 호스피스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호스피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말기 암 환자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기 암 환자에서 죽음을 앞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이제 그 돌보는 행위인데요. 그 환자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든지 삶의 질을 좀 높인 그 상태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하게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영적 돌봄을 통해서 환자의 존엄성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스피스는요, 그 가족까지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별 가족의 고통이라든지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큐어, 치료가 아니라 케어, 이제 간호, 돌봄 서비스가 이제 그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홀리스틱 케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요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위 4가지 돌봄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호스피스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제 통증, 그래서 그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돌봄이라든지 심리적 돌봄,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미련이 남을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매달 유언장 같은 거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이제 심리적 돌봄도 있고요. 사회적 돌봄 같은 경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도 사회적 돌봄 안에 들어가고요. 이런 영적 돌봄, 이 영적 돌봄에서 보시면 뭐 종교적 돌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 종교계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카톨릭이라든지 기독교,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최초 역사가 또 그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 1986년도인가 88년도인가 네, 그 강원도 강릉에 있는 그 갈바리 의원인가 거기에서 수녀님들이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 말기 환자분들을 모시고 돌봐준 게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역사거든요. 근데 아주 예전에 배워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수녀님이 시초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호스피스는 거의 대부분 이제 종교계에서 캐톨릭에서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 돌봄도 아마 이제 그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종 돌봄,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 직전에 뭐 일주일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48시간 전에 나타나는 증상, 임종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임종 후에 나타나는 증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따른 이제 뭐 임종 돌봄. 그래서 만약에 우리 뭐 사후시반, 그래서 우리 그 사망을 하게 되면 얼굴 색, 몸 색깔이 이제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후 시반이 일어나기 전에 뭐 머리를 올려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후 강직, 우리 돌아가시고 나서 뭐 일반적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강직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몸을 반드시 펴드린다던가, 이런 이제 임종 돌봄도 이제 요 호스피스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별 가족의 돌봄. 그래서 사별 가족이 이제 돌아가시면 거쳐야 되는 이제 그 뭐 슬픈 비탄 단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뭐 정체감 수립이라든지, 혼자서도,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은 이제 다음 세상으로 이제 편안하게 가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도 뭐 본인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사별가족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호스피스에서 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안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호스피스에서 보시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이 요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급성기, 이제 완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인 거고, 여기서부터는 증상 완화 의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뭐 초기, 예를 들어서 이제 암 환자다라고 하면 초기 암 진행, 뭐 그래서 이제 뭐 어드밴스드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터미널이 됐을 때 말기 암 환자,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이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대 수명이 이제 뭐 6개월 뭐 이하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증상 완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임종 후에 사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단 완화 의료에 다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는 호스피스에 해당하는 거다. 자, 호스피스 의료팀 구성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그래서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의사나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사회복지사라든지 자원봉사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피스가 그동안은 호스피스 전문 병원, 그 다음에 이제 전담 병동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그 끝난 이제 그 방문 호스피스 그 시범 서비스가 끝나서 이제 방문 호스피스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의료진, 그리고 영적 돌봄을 필요해서 이제 성직자, 그 다음에 뭐 사회적 돌봄이라든지 이런 이제 총체적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이렇게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돌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의료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팀별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또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호스피스 대상 같은 경우는요, 그 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이제 수급권자 중에 이렇게 이제 말기, 그래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데, 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신청한 사람,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해야만 요 호스피스 대상자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기 환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더 이상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의사가 정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말기 환자에 해당이 돼서 이 호스피스 대상자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 건강보험에서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원형일 때 서비스 내용, 그 다음에 가정형일 때 서비스 내용,
그 다음에 자문형일 때 서비스 내용. 요거는 우리 학생들 PPT를 이제 뽑아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각종 프로그램도 다 요 급여 적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 산정해야 되는 목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 환자분들의 서비스 내용과 별도 산정해야 되는 목록, 가정형일 때 서비스 내용과 급여 적용, 그 다음에 급여 적용 기준에는 행위별 수과제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자문형 같은 경우는 또 그 급여 적용 기준은 또 어떤 행위별 수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호스피스의 본인 부담금 살펴볼게요. 네. 자, 대상 질환은 당연히 말기 환자인데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암 환자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냐, 아니면 이제 만성 질환 대상자냐에 따라서 서비스 유형은 앞에서 얘기했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본인 부담금 율을 보면 이제 요양급여 총액의 뭐 5%, 10%, 20%, 그리고 이제 그 여기까지는 이제 입원이고요. 그 다음에 외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총액이 달라진다. 그래서 30에서 60%까지. 그래서 이 호스피스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도 사실 나중에 이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병원에 취업을 했는데 해당 병원이 호스피스 대상자도 받는다라고 하면 요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지,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는 것도 도움이 돼서 여기에다가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